자, 오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코칭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과 삶, 우리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주제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모두 일하다 오셨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주제를 어떤 주제로 균형을 맞추는, 이게 다 뭐지? 이런 궁금함이 혹시 있으실 텐데,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국제코치연합의 국제여성 CEO 코칭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고요. 전문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 강의 및 개인, 그룹 코칭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제가 번역이나 또는 집필 혹은 제작에 참여한 책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칭의 역사 또는 평생 명강사 또 코칭 심리학 이런 책들에 제가 공저자 혹은 공번역자 또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퀴 모양의 라이프 휠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굴러가는 마차 바퀴처럼 끝없이 굴러가고 있죠. 사실 이 라이프 휠을 한번 8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영역을 보면서 그 부분에 본인의 만족도랄까,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원하는 어떤 희망, 기대치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 강의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책상에 지금 이제 A4 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리셔서 우리 모두 한번 자신의 바퀴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둥글둥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번 둥글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피자 조각 나누듯이 한 8가지 영역 정도, 우리의 인생 이 삶을 크게 나누면 한 8가지 영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가지 영역 정도로 이렇게 하나, 둘, 가로, 세로 그으시고, 그곳에 또 반씩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시면 그야말로 커다란 피자에 우리가 8조각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각 꼭지, 요 점들에게 이걸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직장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일의 영역이 또 있겠죠. 또 그 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가족, 친구 관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혹은 살고 있는 도시 이런 생활 환경이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건강 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우리가 여가 생활, 취미 이런 부분도 또 우리의 삶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역,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조금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영역을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발전 또 성장, 요즘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신 거는 다 자기 개발의 성장 욕구가 있으셔서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발전 혹은 성장 영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재정 상태, 경제 영역, 이 부분, 이렇게 8가지 영역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이 이외에 또 어떤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고 아마 조금 이 중에는 다 아마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1점부터 여기까지 10점까지 우리가 그 각 영역을 10등분을 해서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점수를 이렇게 적어 보시고 이제부터 본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직장, 사업, 일에서의 내 현재 상황은 만족도는 몇 점쯤일까? 내가 뭐 그냥 어느 정도 쏘쏘하니까 한 5점 정도 줄 수 있겠다. 10점 만점에. 또는 나는 지금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 나는 얼마 전에 승진했어. 나 굉장히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어. 뭐 7점 주실 수도 있겠죠. 또 여기 건강 면에서 나는 건강이 요즘 좀 안 좋고 뭔가 어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 한번 좀 가보려고 그래. 내가 이번에 콜레스테롤치가 좀 높이 나왔네. 자신의 건강, 자신만의 점수겠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 점수를 매기시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친구 관계에 대한 점수, 또 자기 발전 성공, 재정 상태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영역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한번 수치상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을 한번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그렇게 이어보시면 굉장히 둥근 원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그래픽적인 뾰족뾰족한 아주 또 독특하게 생긴 도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마다 본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10인 10색의 그 도형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한 번쯤 더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만 보셔도 이제 본인의 내 인생, 일생,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가를 이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본인의 그거를 한번 아웃라인으로는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더 해보신다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몇 점으로 올리고 싶지? 10점 만점에 나의 재정 상태가 지금은 이거 마이너스 통장으로 정말 여기 마이너스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또 그럴 순 없으니 한 2점 정도 줬는데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적어도 내가 8, 9점은 되어야 내가 좀 어깨를 펴고 기를 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가족과 요즘 굉장히 소원해서 내 점수는 한 4점밖에 안 되는데 난 정말 가족과는 정말 소중한 나의 가족과 10점 만점에 100점짜리 엄마가 되겠다, 100점짜리 아내가 되겠다, 아빠가 되겠다. 이런 본인의 그 소원, 그 소망, 그거를 또 한번 표시해 보시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쭉 8가지 영역을 그 점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최희정 코치님, 어떤 모양의 먼저 첫 번째 했던 게 어떤 모양이 나오시던가요? 대충의 저거를 한번 보시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둥근가요? 아니면 좀 뾰족뾰족하시던가요? 한번, 네. 대체적으로 좀 별 모양처럼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별 모양처럼 조금 이제 점수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별 모양이 나오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양을 그렸을 때는 조금 어떤 모양이 나오시던가요? 조금 원만하게 원에 가까운 모양.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최희정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엔 별 모양이었는데 조금 둥근 원 모양으로 나중에 기대치는 나오셨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분들마다 다 다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0점 가까이에서 이 원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해서 둥근 커다란 원이 그려졌다면 아마도 만족도가 참 높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라이프 밸런스 휠을 한번 그려보시는 지금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것을 그려보시는 의라면은
이제 좀 자신의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허겁지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쯤 멈춰서서 과연 내가 이런 분의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기대치는 뭐지? 이걸 한번 해보고 이런 조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일과 삶의 균형을 한번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거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한번 쭉 해보시면 매번 모양이 바뀌고요. 사실 바뀌는 게 또 정상이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프 밸런스 휠 한번 우리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최희정 코치님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 처음에 별 모양 같은 게 나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불균형이라고 딱 우리가 또 단정 지을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좀 둥글둥글한 원 모양이 됐을 때 이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이제 그런 균형을 잡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일과 삶의 균형 잡기 여기서의 일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워크라고 하면은 직업 혹은 또는 사업 혹은 비즈니스 어떤 정말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은 그 이외의 나머지 가정이라든지 여가라든지 기타 취미라든지 자기의 또 다른 자기 성장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잡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지금 저울에 이렇게 지금 양쪽을 놓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이런 그림을 보십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그러면 답은 정말 어렵다. 제가 좀 내린 결론은 좀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좀 사실 조금 맥빠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렵다 해서 그래 어려워 그럼 관둬 포기 이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과연 그러면 이 이외에 이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삶의 균형 잡기? 정말 어려워? 진짜? 그래? 그럼 쉽게 하는 방법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동영상 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이죠. 정말 불화성같이 켜져 있는 이 마천루 빌딩 숲 정말 아름다운 야경인데요. 사실은 암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동영상에서 잠깐 이제 뉴스에서 조금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OECD WLB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네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지수 38개국 중 36위네요. 이게 바로 지난해 2016년 5월에 조사한 발표입니다. 1위가 덴마크예요. 근데 우리는 덴마크가 9.8점인데 우리는 절반 수점인 5.0이고요. 또 WBL의 기준인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50시간인데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23.1%. 그리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평균 323시간을 더 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OECD의 BLI라는 건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38개국 중 저희가 또 28위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위가 노르웨이고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쭉 해서 우리는 28위. 저희 밑으로는 터키와 멕시코든가요? 아주 굉장히 좀 다른 나라 두 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참 그래도 정말 씁쓸하고 좀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한번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서 앞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친구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하다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야말로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림이 참 너무 리얼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정말 그냥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 정말 탈 대로 다 타시오. 그저 타다 말진 마시 이런 노래처럼 번아웃. 정말 다 타버려서 이제 남아나지가 않고 이건 이제 굉장히 극심한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는 정말 무기력감까지 오고 그야말로 뭐 정말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분 말씀처럼 정상적인 것은 정말 아니죠. 이런 번아웃 상태까지 이르러서 이 번아웃 된 것을 그냥 그러려니 너 피곤해, 만성 피로야, 만성 스트레스야 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뭐 40대, 50대의 돌연사가 많다든지 뭐 이런 또 어두운 뉴스도 함께 연결이 되는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일과 가정이 그러면 대치된 거냐? 일과 삶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그 양쪽 저울에 양쪽 끝에 꼭 놓여져야 하는 이런 대치된 개념이냐라고 보아 좀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은 산업사회의 산물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그냥 집에서 일하고 요 앞에 나가서 논에서 하고 뭐 그 일과 가정 혹은 일과 자신의 삶이 그렇게 분리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직장은 경제활동 공간, 이제 가정은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정말 일과 가정 혹은 일과 삶이 서로 대척점에 서게 된 거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뭐 한 사람이 그냥 일도 하고 삶도 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산업사회의 산물로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사회가 지금은 1차, 2차, 3차를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조금 우리 여러분들 귀가 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도대체 무슨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몰라도 뭔가 4차 산업혁명은 뭐 시작되었다, 쓰나미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단어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때는 그야말로 1차, 2차, 3차 때와는 또 다른 완전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또 달라지는데 4차 산업혁명이 근데 뭔지 한번 잠깐 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터, 뭐 나노기술 또는 이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이런 것 같이 아주 그 새로운 기술 혁신이 초연결되고 아주 초지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뭐 아주 혁명적인 어떤 그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산업의 변화가 결국 우리의 일상과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지난 2010년 바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그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그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 박사가 이제 포럼을 열고 그것을 또 정리해서 책으로 또 내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아주 뭐 어떤 그 화두가 되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뭐 빅데이터, 뭐 보면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뭐 데이터,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는 막 이제는 아실 거예요. 뭐 냉장고에서 뭐 모든 게 막 다 연결이 되고 집 밖에 나가서 뭐 집 안에 있는 홈 오토메이션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막 일상에 막 다가오고요. 그야말로 막 무인 자동차 우리가 그 공상 영화에서 봤던 무인 자동차가 이제 거의 저희 코앞에 와 있고 이런 현실을 보시면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
이제 이게 우리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구나 하는데 이것이 이런 산업을 바꾸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바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럼 일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직업에 뭐 몇백 개가 없어진다. 우리들의 뭐 회계사, 우리가 지금 최고로 생각하는 회계사, 무슨 또 뭐 이런 뭐 교사 혹은 뭐 이런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또 알파고, 그건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우리 이세돌 그 바둑 그 수천 기보가로 이렇게 되어오던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서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는 이런 정도의 그 현실은 뭐 여러분들이 막 보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개념도 바뀌면서 결국 일 자체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하는 방법, 아까 저희 정말 그 일을 22시간을 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일과 삶의 균형이 다 깨진 번아웃 상태입니다.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개념도 사실은 다 이제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게 본격화가 되면. 그래서 일하는 방법에 이제는 그야말로 자율성이 중시가 되고 이제는 일과 삶의 만족도를 함께 높이지 않으면 이제는 뭐 예전의 그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완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 자체도 이 접근하는 그 어떤 관점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패러다임과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엔 노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는 아니죠. 예전에는 정말 노동 시간이 그만큼 생산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기계가 하고 다 로봇이 하고 이제 그들은 지치지도 않겠죠. 사람처럼 번아웃 되지도 않고 물론 에너지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만 있다면 사람처럼 번아웃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성 끌어올리던 시대는 지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을 이 창의의 기반을 둔 이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자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자. 단순히 6시가 되면 막 불을 끄고 이제 나가주세요 하는 회사도 이제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돈만이 다는 아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는 돈보다는 어떤 나의 무슨 자아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 이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이 달라지는 상황, 또 이렇게 번아웃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는 거를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닌 월화수목 금토 일로 해주면 될 것인가? 또는 6시에 강제로 불을 끄고 모두 퇴근하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이제 조금 그 관점이 워크-라이프 밸런스였다면 그동안에는 이제는 한쪽에서는 워크-라이프 초이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막 저렇게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야근 11시까지 합니다. 하루 22시간 일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은 시간을 줄여. 6시 강제 퇴근시켜. 이건 비효율적이야. 오히려 안 돼. 내지는 이렇게 하던 그 단순한 균형
개념에서 이제는 조금 워크-라이프 초이스, 일과 삶의 어떤 선택 부분, 선택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균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초이스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빨리 이 패러다임도 바뀌고 이렇게 정말 그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도 몰려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단순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한번 이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넓혀보자. 그래서 워크라이프 초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워크라이프 초이스라는 거는요,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게 시간, 장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이제는 모두 함께 월화수목금토일 할 것이 아니고, 또 6시면 9 to 6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6시면 불 끕니다. 셔터 내리니까 모두 나가주세요. 이런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수요일은 저녁이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모든 일을 다 접으시고 노트북 끄시고 나가십시오. 수요일에는 저녁이 있는 삶, 문화의 날입니다. 그날 다 영화 보러 가세요. 이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시간, 장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평균 플러스 나누기해서 나누기 2 하는 평균이 아닌 조금 전략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우리가 결국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거, 균형을 찾아야 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말 권한 위임이죠. 왜냐하면은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의 그 자율성을 가져라 뭐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얘기했듯이 권한 위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또 이 권한 위임, 임파워링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임파워링이 어떤 리더십의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되고도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자신이 그런 어떤 그 권한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선택할 수도 사실은 없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각 나라별로 한번 제가 좀 찾아본 건데요. 이 일과 생활의 균형 WLB를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화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또는 방법들을 뭐 찾는 게 사실은 지금 현실적인데,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이제는 업무 시간 후 회사 관련 메일과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제정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 너무 좋고 사실은 메일, 이메일 얼마나 편합니까? 인터넷 연결돼서 뭐 IT 강국 너무 좋은데 카톡으로 막 무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에 어두운 면이 또 사실은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지는 그 밤 12시에 오는 그 어떤 임무, 그 뭐 일에 관련된 일. 근데 그걸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예전이 좋았다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화 더 이상 연결 안 되니까 출근하면 되는데 이제는 6시에 퇴근하면 뭐 하는 거죠. 그죠? 6시에 회사 불 꺼 이러고 에어컨 다 끄고 전기 끄고 셔터 내려서 나왔지만 이 스마트폰 울려대면 그죠? 일을 계속 안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여러분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이런 법안이 제정이 돼서 이제 이것이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생겼고요. 그럼 일본 유니클로 같은 이제 유명한 그 의류 회사죠. 여기는 정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주 4일 일하자. 이렇게 또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 우리는 8시간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10시간씩 하면서 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주 4일만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뭐 카세일즈 스태프라고 이것도 일본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말에 토일은 당연히 쉬는데 나머지 닷새 중에서 하루를 내가 쉬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흘을 쉴 수가 있답니다. 대신 만약에 그때 꼭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다른 날 더 집중 뭔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후 재팬은 이제는 뭐 하물며 주 3일 근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또 스웨덴은 그 예테보리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이제 실험을 했는데 2년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기는 6시간으로 줄였더니 뭐 병가나 뭐 건강이 굉장히 향상되고 병가도 줄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공무원이라서 혹시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이제 저는 또 들죠. 이 연구 결과를 더 깊이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보육 서비스에서 이제 일하는 여성들의 그 어떤 어려움 사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커리어 우먼들이거든요. 이들은 아직까지는 육아나 가정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보육 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 균형 잡는 거에 일조를 했고 또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등은 뭐 연 30일에 의무적인 휴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부 기업에서 뭐 대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이렇게 조금 대기업들에서 자율 출근제거나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나는 10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초과 근무 제로 시스템, 초과 근무를 절대 하지 않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좀 하고 있고 또 뭐 중소기업 중에서는 좀 이제 뭐 몇몇 회사들 중에서 그걸 한다 해서 복지 차원으로 굉장히 이제 또 그 직원들을 이제 복지 차원으로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별로 이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방향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율적이면서 어떤 그냥 밸런스, 어떤 평균의 함정에 빠진 밸런스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자신의 상황과 욕구 어떤 경우는요 지금 나는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할 때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면 그것은 또 그분에게는 그때가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여성 CEO들을 좀 인터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이야기들을 해요. 일과 삶의 균형 그건 항상 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인데 어떤 분은 저는요 직장에서는 절대 가정 생각 안 하고 가정에서는 절대 회사 생각 안 해서 집에 문을 탁 들어가는 순간 회사는 잊어버리고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가정은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저는요 정말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자기가 그 어떤 승진을 굉장히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때 자기는 모든 가족이나 혹은 주변 남편 혹은 모든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아까 우리 라이프 휠에 그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 8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7가지를 모두 스톱하고 올 스톱하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땐 정말 자기는 아까 그 동영상과 똑같은 이야기 하루 22시간을 일을 했어요. 집에 안 들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성취하고 너무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찾았다는 거죠. 다시 이제 일상적인 균형을 그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크 라이프 초이스죠. 워크 라이프 초이스를 한 다음에 다시 밸런스를 찾았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는 뭐 골고루 하다가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제가 느끼기에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거는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토일은 무조건 휴무입니다. 혹은 6시 이후에는 무조건 퇴근입니다. 이럴 것은 사실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도가 문제를 해결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제도가 문제를 해결했을까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나이젤 마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일과 삶의 균형 딱 치시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뜹니다.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뭐 밑에 자막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갖다 또 이렇게 텍스트로 또 다 해놓으신 분도 있는데 이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도 내셨고 그쪽에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해서 테드에 이제 이 사람의 강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이젤 마쉬 강의를 저도 역시 물론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현실, 진실에 직면하고 밖에서 해결책 찾지 말아라. 경영진이 내 삶의 균형을 찾아주지 않는다. 경영진에게 그런 걸 맡기지 말아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원하는 경계를 설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다 각자의 몫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건 다 네 책임이야. 다 너의 몫이야.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시스템적인 그 뒷받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 정책적인 보완 이런 거를 원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과연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나이젤 마쉬는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진실에 직면해서 밖에서 해결책 찾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원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리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균형에 이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뭐냐면은 나이젤 마쉬의 친구가 있답니다. 친구 아주 워커홀릭에 걸린 어떤 여자가 나이젤한테 찾아와서 와, 나 이제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 정말 이제 나 반드시 운동도 하고 말이야.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어. 라고 하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나 주 50시간 운동할 거야 이제. 일하는 거 말고 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이젤이 아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랬답니다. 아 이제 너는 균형 잡힌 삶을 얻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몸매를 얻을 것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 잡힌 운동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 자신의 균형 잡힌 삶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평균적인 혹은 어떤 그 너무 고정적인 관념에 이제 사로잡히지 말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균형에 이른다. 그러면서 나이젤 마쉬가 그 예를 든 게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자기가 모든 아이를 다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내 아이를 유치원에서 좀 데려와줘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젤 마쉬가 알았다 그러고 그날 자신의 다른 일을 다 잠깐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만나니까 아이가 너무 반가워하죠. 아빠가 너무 뜻밖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시간을 자기가 내서 아이와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조금 먹고 또 같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와 보드게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잔잔한 일들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씻기고 자리에 일찍 자야지 그리고 이제 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굿나잇 인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아들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 다시 갔더니 아들아이가 아빠 나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나이젤이 어떻게 느꼈냐면 그렇구나. 갑자기 탁 통찰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변화는 극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극적인 거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가 오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아이와 아주 사소한 작은 행동들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같이 간식을 먹고 게임을 조금 같이 하다가 씻겨서 같이 재우는 거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만족도를 주고 그 만족을 나이젤이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져서 완전히 정말
일과 삶의 균형, 내가 번아웃, 이 사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게 일순간에 싹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게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자기가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가 삶을 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젤 마쉬의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 어떤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 막 일과 삶의 균형을 막 못 이루고 막 바쁘게 정신없이 몰아치고 막 번아웃되고 하는 거에 그 가장 그 큰 어떤 거가 이제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왜냐면 여유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마구 뭐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그런 때에 이제 그런 균형이 깨지고 번아웃도 되고 하는데 그럴 때에 가장 강력한 질문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가? 혹은 긴급한 일인가요?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한번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적용을 시켜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4분면을 나누시고요. 자, 이 좌측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어전트, 급한 거, 긴급한 거. 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중요도. 이렇게 해서 4분면을 나누고 여기는 그러면 아주 긴급하고 근데 중요도는 좀 덜 하겠죠? 여기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또 여기는 중요하지만 조금 덜 급하네요. 여기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일은 사실 모든 일과 모든 일상은 사실 이 4가지 4분면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물론 어느 면에 넣는가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아주 급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일로서 뭐 지금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막 해야 된다든지 내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겠지만 중요한데 덜 급한 거는 장기적인 자기의 어떤 비전을 세우는 확립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일생에서의 중요한 건데 대신 조금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은 여기 목록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급한데 사실 덜 중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것도 사실 있죠. 우리 컴퓨터를 탁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탁 켜면은 정말 급한 이 강의안을 막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메일부터 좀 확인을 하고 이메일 확인하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메일 좀 보다 보면 약간 옆에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나오면 그것도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4가지 4분면으로 딱딱 정리를 해서 이 중에 어떤 것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좀 더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시는데 조금 이게 도움이 되는 툴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라이프 휠 한번 그려보신 거는 본인 생활의 전체적인 균형이 어떤가 이런 거를 조금 짚어보시는 거라면 이거는 정신없이 몰아치고 본인이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4분면 딱 십자가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그런데요. 이게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일, 우리는 정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때문에 정말 급하지만 이렇게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자신의 그 일상에서 좀 균형 잡히게 어떤 시간 관리 혹은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이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칭을 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실 때 조금 이런 아주 일과 균형에서 좀 막 불균형에서 오는 어떤 힘들어하는 좀 호소하는 분들 혹은 번아웃 상태에 있는 주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또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하고 조금 느껴지는 조금 성찰 혹은 통찰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약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또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도 또는 파트너에게도 또는 뭐 코칭 고객 혹은 뭐 가족 이 일과 삶에서 뭐 막 정신없이 너무 바쁘고 막 이런 분들에게 또는 이런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 달밖에 이렇게 어떤 답이 나오는지 본인이 이 하나하나 질문을 받으면서 답을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맞게 자신이 초이스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되시면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서로 파트너를 지어서 이 질문을 서로 나눠 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코칭 질문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또는 파트너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진솔하게 한번 자신의 삶과 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